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2년간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최승우 씨는 지난 6일 5m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 엘리베이터 탑 위에서 21일째 물과 소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굴곡이져서 사실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얼음이 얼면 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11월 26일 화요일 방송 뉴스. 따라서 11월 29일 금요일이면 24일째 단식 중. 최승우 씨는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꼭 1년 전 지난해 11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현직이던 때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대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는 비상상고도 신청했습니다. 당시 회견장엔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대우 씨도 있었습니다. 김대우 씨는 누구인가? 바로 이 사람. 원양어 선탄 아버지를 기다리던 10살 아이를 경찰은 골목길에서 붙잡아 무작정 형제복지원에 넘겼습니다. 그곳의 일상은 하루 10시간 넘는 강제노역, 끊이지 않는 구타와 학대였습니다. 잠을 못 자죠. 자꾸 근데 안에 생각나고 경찰들만 보면은 도망 다니고 한 번씩 또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거든요. 운산복귀를 갖다가 머리를 한 게 아니고 얼굴을 갖다가 땅에다가 하는 게라야. 흔들리잖아요, 솔직히. 아파가지고. 흔들리면 흔들린다고 이제 발로 주 받는 게라야. 11월 29일로 24일째 단식 중인 최승우 씨. 빵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최승우 씨. 14살 때 국가는 저를 불황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저는 어른한테, 소대장이라는 사람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도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나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지더라고요. 민간시설에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가혹행위가 저행됐을까? 당시 수사관이었던 이상복 씨는 내사 초기부터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야, 울산지검에서 박인거를 수사할 수 있겠나? 이러더라고 형사가. 부산시장 하던 박영수 시장하고 호영호장 사인된. 당시 전두환 씨의 비서실장이던 전직 부산시장 박영수 씨와 가까웠다는 겁니다. 다시 11월 26일 국회 앞 고공농성 현장에서 피해자 최승우 씨. 밤이면 국회로 돌아와 잠을 청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현장을 바라보며 국회가 보이잖아요. 거기에 수행원들이 많이 와가지고 단식장을 2동이나 만들고 전기 난로까지 그렇게 피워놓고 있는 거 보니까 저로서는 진짜 참. 같은 날인 11월 26일 다른 방송 뉴스. 청와대 앞에서 일주일째 단식 농성 중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건강 상태가 갈수록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2, 3일 안에 체력적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틀에서 사흘도 아니고 바로 다음 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8일 만인 어젯밤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년간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최승우 씨는 24일째 물과 소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만은 스포트라이트를 보내는 언론에 절망하지만 최승우 씨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과거사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남은 5개월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를 또 기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2부 오디오 파노라마로 시작했습니다. 자, 오디오 파노라마 이후에 들으신 노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 유감이었습니다. 난해한
노래예요. 지금 들어도. 자,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이번 주만 목요일, 금요일 코너를 서로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책의 맛으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깊어가는 겨울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읽으면 좋을 책,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음악까지 종합 선물 세트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주파수는 고정?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에 휴식을 드립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자, 오늘은 금요일에 뵙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또 너무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번 한 주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번 주만 책의 맛 코너를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살짝 시간을 옮겼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그렇게 뭐랄까 좀 침울해요. 왜 그럴까요? 12월의 마지막 뭐 금요일이나 뭐 혹은 뭐 마지막 뭐 날은 차라리 괜찮은데. 네, 그 새로운 새해에 대한 희망이 있는데 11월은 왠지 좀 그러니까 느낌상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달이 두 달이 있어요. 네. 11월이 그렇고 네네. 2월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2월은 좀 일찍 끝나서 뭔가 그 어떤 시기의 정점 같지가 않고 좀 비껴난 시기 뭐 이런 느낌이 들죠. 12월만 하더라도 연말의 그 북적거림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속에 휩싸여 있는데 또 10월만 하더라도 가을의 정점이라는 사람들에게 그 충만감이 있고. 네. 근데 11월은 뭔가 애매하지만 이렇게 속이 허해지는 맞아요. 그런 정서를 안겨주죠. 그렇습니다. 쓸쓸한 감정이 곳곳에서 비집고 스며드는 그런 달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책 읽기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책 읽기 좋지 않은. 근데 11월에는 실현하지 마세요. 네. 그 아주 안 좋습니다. 11월에 실현하면 안 된다. 네, 아, 안 돼요. 그래요. 아주 안 좋아. 그럼 실현하기 딱 좋은 달은 언제인가요? 5월이죠. 5월. 5월. 아, 5월에. 네. 아. 그러면 어떻게 우연히 새로운 사람과 더불어 그 상처가 잊혀지는 기회와 가능성이 많은데. 예. 그거 안 돼요. 11월은. 네. 우중충한 그런 계절에 실현까지 하면 알겠습니다. 자, 겨울 초입에 어울리는 책 오늘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언 보스트리지의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겨울에 잘 어울리는 책 한 권 골랐습니다. 제목은 왠지 음악일 것 같습니다.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네. 이런 음악이 또 있죠? 맞습니다. 예. 이건 차라리 제가 소개하는 게 낫겠는데, 여러 권의 책을 쓴 제 분야이기도 하니까.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슈베르트라는 작곡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이제 세계 연가곡이라는 걸 써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가곡이라고, 리트라는 건 뭐냐면 신앙송이에요. 근데 신앙송에 이렇게 멜로디를 붙여서 우리가 음악처럼 듣게 된 거죠. 랩의 기원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 그거 좀 희한하긴 하다. 김용민이가 좀 희한합니다. 랩의 기원. 네. 음유시죠. 예. 하여튼 나라마다 이게 있어요. 프랑스는 레라고도 하고 샹송 대중가요가 아닌 뭐 하여튼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 슈베르트가 죽는 해죠. 죽기 1년 전이라고 하지만 죽는 해 이제 31살에 죽는데 아이고, 그때 세상에. 어떤 시인의 연가곡집을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겨울 나그네입니다. 정확히는 겨울 여행이에요. 근데 번역을 누군가 이상하게 한 거야. 근데 이게 더 나아요. 겨울 나그네가. 하여간 그 후로 이제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성악가들에게 특히 이제 예술가곡 쪽 사람들에게 이 겨울 나그네는 너무나 이제 도전 과제 잘 불러야 되는 것이었고 좀 고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참 어느 시기에나 이 겨울 나그네를 특히 자기가 슬프고 괴로웠던 시기에 버탑니다. 근데 이 겨울 나그네의 성악 역사 중에
몇몇 사람이 완전히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피셔 디스카우라는 바리톤이 예. 또 한스 호터라고 하는 베이스 바리톤이 네. 이후에는 페터 슈라이어라고 하는 테너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겨울 나그네를 들면 대체로 그걸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 사람이야. 독일 사람도 아니고. 예. 빼쩍 마르고 키는 1m 90이 넘는 어떤 청년인데 알고 봤더니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어디죠? 케임브리지. 케임브리지에서 석사 박사를 한 교수야. 역사학.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취미로 노래를 불렀는데 아까 말한 이 겨울 나그네 왕좌와 같은 인물이 피셔 디스카우라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양반이 이언 보스트리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언 보스트리지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이 학자가 이름이 이언 보스트리지는 영국 학자가 네. 이걸 부르는 걸 보니까 당신은 다 때려치고 노래를 해야 돼. 그래서 밀어붙여서 이 사람이 성악계 데뷔를 하는데 그래요? 온통 완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한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한 30년 전에 네. 리트사에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큰 존재로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자기가 수없이 부르고 부른 겨울 나그네에 대한 일종의 주석서. 가 이 책인 거죠. 원래 이제 역사학, 철학을 전공한 인문학자인데 그렇습니다. 이 양반이 취미로 이제 성악을 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 그래서 아예 그냥 전업 성악을 하라. 네. 이런 요청을 그때 받았고. 나이가 29이었습니다. 29. 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비렐름 뮬러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예. 19세기 초반. 예. 비렐름 뮬러가 시집 연시를 씁니다. 아름다운 물방앗간 처녀 그리고 겨울 나그네 이런 시들을 쓰는데 이 겨울 나그네는 총 24편의 시였어요. 이 24편의 시에 슈베르트가 죽기 1년 전 그러니까 1827년에 곡을 붙입니다. 그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를 우리가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예요. 근데 이 24개의 곡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문학적, 철학적, 음악적 그 주석을 길게 단 그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한 곡 한 곡의 의미와 파장을 이 이언 보스트리치의 유려한 문체를 통해서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준 거죠. 대단히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네. 김갑수 선생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피셔 디스카우도 좋고 다 좋지만 이 이언 보스트리 테너로 듣는 게 더 각별합니다. 그리고 대개 그 바리톤이나 베이스 바리톤이나 우리가 알다시피 테너 가수들 뭐 플라시도 도밍고든 아니면 파워로티든 네. 몸집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김용민 씨하고 되게 비슷한데 근데 삐쩍 말랐어요. 삐쩍 말랐는데 우리 그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2016년 그 우트레이트의 그 실황 앨범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잘합니다. 75분의 시간인데 완주하는 게 75분 동안 노래를 부르는 그렇죠. 그렇죠. 야, 피아노 연주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체력이죠. 그 우리 말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노래 부르다가 좀 뭐 먹으면서 노래를 불러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 듣는 관객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몰입도가 필요한 건데. 근데 그 다시 이언 보스트리치의 의미를 좀 얘기를 하자면 지금 그 원래 위대한 그 인물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다 너무 기름지거나 너무 육중하거나 그래서 슈베르트의 본령은 슬픔, 방랑, 그다음에 고독이에요. 이게 구현이 잘 안 돼. 근데 이언 보스트리치에 와서는 너무 슬픈 거죠. 진짜 슬프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군 얘기를 좀 하자면, 옆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 이언 보스트리치에서 느꼈던 그 배신감. 왜요? 저도 한 슈베르트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쭉 들어와서. 그리고 슈베르트의 슬픔을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공감을 했는데 이언 보스트리치 개인사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일단 부인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하여튼 굉장히 개인 삶이. 남의 부인이 아름답다고 너무 행복한. 슈베르트는 그냥 거의 하루하루가 죽으면 사람 같았는데. 근데 이언 보스트리치 그 노래를 슬프게 부르는 이언 보스트리치 삶은
너무 존경받고 가정도 좋고 아이러니하죠. 괜한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음악을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뭘 들어봐야 제대로 들은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보리수를 들어보죠. 보리수. 네. 그런데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보리수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이 24곡 전체가 대단히 좀 침울하고 무겁고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안으로 단단해지는 시간인가 봐요. 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구텐나트라는 이 이별 인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거리의 악사까지 24곡 전체가 대단히 그 침울한 분위기인데 이 보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죽음을 암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걸 편곡할 때 그 죽음을 암시하는 구절 다 뺀다 그래요. 아니 그것도 왜 빼요 또? 근데 한국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래서 오늘 들으시기 전에 네. 이 겨울나그네 비련을 빌로 시집에서 이 보리수를 인용해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지 시를 들으시고 음악을 들으시면은 다르게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성문 앞 샘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나는 그 그늘 아래 수많은 단꿈을 꾸었네. 보리수 껍질에다 사랑의 말 새겨넣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그곳을 찾았네. 나 오늘 이 깊은 밤에도 그곳을 지나야 했다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두 눈을 꼭 감아버렸다네. 나뭇가지들이 살랑거리면서 꼭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았네. 친구여 내게로 오라. 여기서 안식을 찾으라. 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얼굴을 세차게 때렸네. 모자가 바람에 날려도 나 돌아보지 않았네. 이제 그곳에서 멀어진 지 벌써 한참이 되었네. 그래도 여전히 속삭이는 소리 들리네. 친구여 여기서 안식을 찾으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귀에 익은 보리수를 이언 보스트리지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체형이 그려집니다. 예, 두 분이 또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평소에 예술가 곡을 듣는 경험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평소에 듣는 대중가요나 팝뮤직 이런 맥락으로 들으시면 이거는 하나도 이제 와닿질 않아요. 네. 맥락 변경을 해야 돼요. 네. 이게 다른 세상이다. 네. 뭐냐면 한 이제 20대 초반쯤 되겠죠. 어떤 소년이 혹은 청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저히 뭐 뜻을 이룰 수가 없어서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그냥 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방랑의 길을 걷고 가면서 수많은 일을 겪는 이야기죠. 네. 결국은 암시적이지만 어쩌면 생을 끝맺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로맨티시즘의 귀결이 되게 스스로 이제 세상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이 보리수에 이르러서는 안식을 얻으라가 참 양면적 울림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음의 위안으로서의 안식도 얻는데 사실은 세상을 등져서 얻는 안식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가득한 슬픔을 마음 가득히 그냥 깊은 슬픔을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샘물 곁에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안식이 평온한 휴식은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그 복합성 이걸 이제 이언 보스트리지가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연가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24곡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하나의 내러티브를 형성을 해요. 네네. 이 구성을 보면은 비렐름 뮬러의 시를 바탕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비렐름 뮬러의 시의 구성 배치와 슈베르트의 이 가곡의 배치가 다릅니다. 슈베르트는 더 내러티브를 훨씬 더 슬프고 처절한 방향으로 끌어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보리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가사 시들도 이렇게 대단히 우울하고 슬픕니다. 네. 예를 들면은 하얗게 샌 머리 이런 작품이 있는데요. 네. 잠깐 보면 이래요. 네. 하지만 어느새 서리는 녹아 내 머리는 다시 검어졌네. 나는 젊음이 두려웠네. 나 죽어 묻힐 날은 언제인가. 이런 식으로 죽음에 관한 이미지들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네. 이 고독과 죽음과 말씀하신 방황, 여행, 이 내면으로의 침잠 이런 게 전체적인 이 겨울나그네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싶네요. 아마 그런 것이 배있어서 슈베르트가 이 시를 선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본인의 개인사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개인사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짧게 얘기할지 모르겠다. 어쨌든 31살에 매독으로 죽습니다. 매독? 네. 성병. 네. 그 당시 뭐 그게 횡행은 했다 그러지만 네네. 슈베르트의 외모와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똥똥하고 심각할 정도로 못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뚱뚱하고 못생겼다? 네, 우리가 미술책에서 보는 슈베르트의 얼굴은 되게 이제 잘 예쁘게 만들어준 거고. 네. 다시 말해서 너무너무 사랑을 갈구했으나 여성과의 사랑은 불가능했어요. 친구는 아주 많아서 슈베르티아데라고까지 불렀는데 슈베르트를 돌보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고독 속에 아마 홍등가를 찾았던 것 같아요. 추적에. 그러다 이른 나이 병에 걸려. 네. 그래서 31살에 죽었는데 그러면 나이 31살이면 1년 365일 곱해봐야 한 16살부터 쳐도 몇 년이에요? 그동안에 이 고독한 노래를 650 몇 곡을 작곡을 해. 그럼 하루에 하나씩 썼단 얘기야. 처절했던 거죠. 어마어마한 인물인 거죠. 누가 한번 연애해줬으면 우리가 이 작품을 누구도 그녀를 쉽지 사랑하지 않았고 예. 152cm였는데 정확히 키가 예. 근데 배가 유난히 이렇게 튀어나온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자신의 이 고독을 가리기 위해서 일부러 막 까불까불한 사람이에요. 일부러 뒤에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쾌하게 하는 거지. 그 나는 뭐 아무 상관없어 하면서 이렇게 그렇지만 집에 들어왔은 일기를 보면 그 마음이 외로움 처절하게 이제 쓰여 있는 거죠. 그래요. 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이렇게 예술로 승화를 한다. 그 시점 그랬군요. 네. 그 위대한 예술가들에게는 늘 이런 고통스러운 뭐 비련이랄까 시련이랄까 상처가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나 그거
저 정생집 말을 뒤집을게요. 예. 위대한 예술가에는 시련과 고통이 따른다가 아니고 예. 시련과 고통이 많다 보니까 예. 그중에 어떤 사람의 작업이 위대한 예술품이 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 그래. 그게 세상 공평해. 예. 죽도록 괴로워야 뭐라도 만들어. 그런 점에서 공평하네요. 예. 그런 조건에서 이 태어난 겨울 나그네라는 작품이 우리 이언 보스트리지에 따르면은 인류의 공통된 경험을 이루는 위대한 예술 작품이 틀림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작품을 셰익스피어와 단테의 시, 고흐와 피카소의 회화, 브론테 자매와 프루스트의 소설에 비견될 만하다라고 극찬합니다. 이 이언 보스트리지가 보통 그 깊이 빠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겨울 나그네. 예. 그리고 지금 정 선생님 말에 제가 하나를 보태자면 네. 자꾸 가령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그러면 서양 음악이지. 해서 우리와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서양 음악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는 인류가 한 번쯤 도달한 가장 극치의 세계들이 있어요. 네. 문학 작품에도 음악에도 회화에도 또는 뭐 과학기술의 어떤 영역에도. 근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예술품 아니에요? 네. 그거는 동양 서양을 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인들이 극치의 상태에 인간이 가장 고양돼 있고 가장 아름답거나 가장 깊거나 하는 것에 도달한 것을 현대 교양인들이 한 번쯤은 몸을 적셔보는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음악으로서 슈베르트에 구현된 그 깊은 고독과 방황하는 그 마음의 이거는 내가 평상시에 즐겁게 생활의 반려로 삼는 그거와는 다르게 한번 깊은 진지함을 갖고 이걸 맞이해서 체험을 하는 그런 소중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는 뭐 음식을 먹듯이 이렇게 즐기라는 의미의 예술 장르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 보입니다. 네. 어디 맛있습니까, 이게? 짙은 블랙 커피 같은. 네. 에스프레소. 예. 맞습니다. 그 짙은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네. 슈베르트 들으시면서 이 이언 보스트리지의 책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여기저기 읽으시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면은 아마 올겨울 그렇게 춥지 않아요. 근데 이언 보스트리지하고 슈베르트가 굉장히 대조되네요. 한 사람은 키가 작고 배가 나왔고 뚱뚱했고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훤칠하고 학식성 말라고 가정적으로도 학구적이고. 예. 어떻게 이 노래가 소통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세상에 공평하다잖아요. 공평하다. 뭐 공평합니까? 다만 예. 제 개인적인 얘기를 여기 좀 할 게 있는데 네네네. 저한테 그 사기당한 숱한 그 강연장에 혹은 대학의 학생들에게 예. 저 사죄의 왜 말씀을 사기를 드립니다. 당했습니까? 이게 내력이 어떻게 됐냐면 그 슈베르트 생전에 가까웠던 사람 중에 이제 요셉 슈파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슈파운이 남긴 슈베르트 기록이 이제 정설로 돼갖고 어느 나라나 그 사람 책이 얘기되니까 이 슈파운이 약간 좀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슈베르트의 불행을 너무너무 극적으로 써놨고 저도 꽤 여러 권의 책을 읽었는데 보면 뭐 지금 제가 방송에서 뭐 시간이 짧아서 말을 못하지 많은 슬픔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슈베르트가. 네. 그때 이제 세월이 정말 200년 가까이 흘러서 이언 보스트리치가 엄청나게 정확한 이제 고증을 통해서 이 책을 썼어요. 오늘 소개한 책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슈베르트가 그렇게까지 불행하거나 무명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 당시의 삶의 실제 모습을 보면 의외로 빚내서 알아주는 사람도 제법 있었고 실제로 돈을 받기도 했어요. 네. 슈베르트는 언제 남에게 얻어먹기만 하고 무슨 종이도 없어갖고 그 식당에 이면지 썼다고 돼 있지만 실은 그렇게 처절하게까지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연애를 못한 건 그거는 사실 같아요. 너무너무 하고 싶었으나 어떠한 여성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것만은 명확하죠. 그래서 저는 온갖 자리에 가서 나는 슈베르트다. 이 중에 슈베르트 손 들어봐라. 인생이 불행한 사람은 슈베르트라고 항상 불렀거든. 네. 근데 보스트리치의 고증에 의하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 이 책에 나옵니다. 네. 그만큼 연구를 했을 테니까. 예. 연구를 했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는데 아는 만큼 들린다. 이게 맞는 말 같습니다. 예. 네, 아는 만큼 들립니다. 자,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음악 한 곡도 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24곡 중에 마지막 곡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요. 네. 역시 이언 보스트리지가 부르는 거리의 악사입니다. 거리의 악사. 네. 네. 이언 보스트리지는 이 곡을 두고서 마술적이고 토템 같은 곡이라고 했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성악가들에게는 이런 노래들은 하도 연습을 해서 근육이 기억한다고 하네요. 근육이 기억한다. 네, 그럼에도 본능이 기억한다. 네. 뭐 이 말도 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선생 고등학교 때 음악책에 이 곡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난 음악 시간에 불렀던 기억이 나요. 기억납니다. 저희는 케벨라 코사, 나유르 나떼 솔레. 이 음악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유일하게 제가 아는 외국 노래입니다. 예. 오솔레미오도 오솔레미오. 기억이 날 테고요. 아니 그 노래를 외우지 않으면 선생님 막 때렸어요. 예. 매 맞으면서 외운 노래. 훌륭한 교육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언 보스트리지는 물론 다 리허설을 하겠죠. 근데 이 곡만은 리허설을 하지 않고 흐름에 맡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먼저 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역시 비렐로 밀러의 시입니다. 저편 마을 한 구석에 거리의 악사가 서 있네.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손풍금을 빙빙 돌리네. 아, 고디언이겠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또 허디거디라고 해서요. 이 손을 돌리면서 연주를 하는 악기입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계속 보겠습니다. 맨발로 얼음 위에 서서 이리저리 몸을 흔들지만 그의 조그만 접시는 언제나 텅 비어 있어. 아무도 들어줄 리 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네. 개들만 그 늙은이 주위를 빙빙 돌며 으르렁거리고 있네. 아이고. 그래도 그는 모든 것을 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손풍금을 돌린다네. 그의 악기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네. 참으로 이상한 노인이여, 내가 당신과 함께 가드릴까요? 나의 노래에 맞춰 손풍금을 켜주지 않을래요? 네, 이런 가사입니다. 흐름에 맡겨서 노래를 부른다. 어떤 연습이나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이 가사에 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이런 대목이 있는데 서로 어울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Drüben hinterm Dorfe steht ein Leiermann. Und mit starren Fingern dreht er, was er kann. Ballfuß auf die Meise wandt er hin und her. Und sein kleiner Teller bleibt ihm immer leer. Und sein kleiner Teller bleibt ihm immer leer. Keiner mag ihn hören, keiner sieht ihn an. Und die Hunde knurren den alten Mann. Und lässt es gehen, alles wie es will. Dreht und seine Leier steht ihm immer still.
아, 정말 음악이. 근데 시사 프로에서 슈베르트의 예. 빈터라이제가 들린 게 네.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닐까요? 그럴 겁니다. 저희 KBS 앞에 기념비를 세워야겠습니다. 세계 최초일 것 시사 같아요. 프로그램 최초로 예. 여기서 슈베르트 이야기를 나눴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이 성병 때문에 고생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병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아, 그럴까요? 그냥 하여간 뭐, 예. 근데 그 인생을 지배했던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존하는 문제였고요. 아, 그런데도 열심히 작품을 씀으로써 그걸 잊으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제 내면 세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밖에서 네. 활동을 하고 뭐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는 거 말고 이 네. 내면 속에서 슈베르트는 정말로 풍요로웠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실의 관계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네, 그를 네. 아끼는 예. 시골 마을, 뭐 시골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중심부에 살지 않았어요. 슈베르트는 이렇게 떨어진 마을에 살았는데. 그렇다면 그 슈베르트의 그 친구들 중에 여성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좋은 친구 네. 10명, 100명 있어도 네. 사랑이 충족 안 되면 사람은 안 되나 봐. 아니,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네. 계속 오래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취하게 되면은 추한 것도 아름답게 보이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럴 수 있죠. 그 슈베르트 친구 중에 그 여성이 있었다면은. 근데 그 당시 이제 시대 상황이 예. 이제 약간 신분 높은 자제들 뭐 피아노 레슨도 하고 하지만 예. 관계 구도상 그게 슈베르티아드의 멤버의 여성이 이제 회원이 되기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슈베르트를 물적, 심적 이렇게 지원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속에 글쎄 여성이 있고 슈베르트가 오래 살았으면 혹시 그건 모르는 거죠. 네. 네, 책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예. 이 책이 겨울 나그네 24곡을 해설하는 형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단순한 해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깊고 풍요롭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역사와 미술과 철학과 음악이 한데 어우러져요. 이를테면 제 12곡 12번째 곡 고독을 보면은 아인잠 카이트라고 하는데 네. 고독을 보면은 이 고독에 대한 해설을 보면은 앞에 에드바르 뭉크의 두 사람 외로운 이들이라는 그림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24년 3월 27일자 슈베르트 일기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슬픔을 느낄 수 없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상상하지만 사실은 스쳐 지나갈 뿐이다. 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얼마나 비참한가. 이런 슈베르트 일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저자는 우리 이언 보스트리지는 장자크 루소의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으로 갑니다. 그러고서는 고독과 명상의 시간은 하루 중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방해받는 일 없이 오로지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시간. 내가 자연히 의도한 존재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정치적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내면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들을 이언 보스트리지는 자신의 역사에 대한 통찰과 아울러서 펼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를밀레 시뿐만이 아니고 이런 역사적, 미술적
아니면 음악적, 철학적 배경까지 아울러서 이 곡을 들으면은 이 곡의 입체감이랄까요? 네. 대단히 풍요롭게 와 닿을 겁니다. 그래요. 고독과 명상의 시간은 하루 중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방해받는 일 없이 오로지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시간. 아이고, 고독과 명상은 거의 슈베르트에게는 일상이었는데. 예. 그런데 그 고독과 명상이라는 게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건 아니라고 이언 보스트를 이제 강조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는 우리 모두 마주치는 겨울, 우리 모두 겪는 추위, 삶의 냉혹함 자체를 다루지만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작품을 가능하게 했던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질서에 간접적으로 도전하는 작품이기도 했다. 오, 그래요? 네. 정치적,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네, 그러면서 저항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조금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슈베르트는 선동가나 혁명가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이상을 번번이 꺾어놓는 삶의 양식에 갇혀 우리의 철창을 요란하게 흔들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으로 확산된 이 나폴레옹 정신이 우리를 해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다른 지배계국이 돼서 우리 상상의 영토들을 협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 개인을 이렇게 확장한 것이 근대 체제의 이제 반란이거든요. 그 전에 인간은 거대한 전체의 일원이었어요. 그렇죠. 신민이거나. 그렇죠. 예. 근데 이 자의식, 가령 사랑 때문에 죽고 사는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과거엔 그런 게 없었어요. 중세 시대에는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어떤 계급에 소속된 복속되고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 슈베르트가 이 내적으로 이 처절한 고통과 그 어려움을 겪은 것도 현대인적 증상인 거죠. 과거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슈베르트가 한 200년은 안 됐구나. 한 200년 전 사람이라고 옛날 같지만 옛날이 아니라 지금 당대인들도 다 똑같아요. 네. 슈베르트 삶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게 방랑인데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여행을 가냐고. 그게 다 그거예요. 예. 그리고 여행은 자기를 만나는 일이라고 까미의 얘기지만 만나는 일인데 네. 일행이 있어도 뭐 단체로 100명이 같이 움직여도요. 여행을 하는 공간 내에서는 계속 자기와 대면을 합니다. 네. 슈베르트가 느꼈던 그 방랑의 삶을 사실은 우리들도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동시대적입니다. 200년 가까운 시차가 있긴 하지만 이 슈베르트의 이 겨울 나그네가 간직하고 있는 전체적인 톤이나 어조는 대단히 동시대적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그 여성에게 어필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슈베르트와 그 형제를 느끼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이래서 이런 음악이 나왔구나. 세상에 저만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 말고 또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김갑수 선생님의 추천곡. 그래서 제가 좀 청취자분들께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게 정형화돼 버리면 이 당대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슈베르트 가곡도 참 피처 디스카와 아니면 한스 오터 아니면 페터 슈라이 아니면 헤르만 프라이 그리고 이안 보스트리까지 와 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더 이제 큰 인물이 나왔거든. 큰 인물이라기보다 음악 좀 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소개가 안 될 수가 있나 싶은데 크리스토프 프레가르디엥 크리스토프 프레가르디엔의 음성으로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중에 첫 곡을 들어보죠. 굉장히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움의 극치, 악기처럼 울리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 구테나흐트라고 밤인사 안녕하는 건데 굿나잇. 난 다 떨치고 가는 거야 이제. 난 이제 못 살겠어. 네. 안녕 세상아. 그 노래예요. 알겠습니다. 끝곡에 어울립니다. 굿나잇. 네. 자, 김갑수 문화평론가, 정선태 국민대 교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고 자, 우리 책의 맛은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구트 나크트. 구테나크트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